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리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또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FOMC 회의 이후에 발언을 할 때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뭐 한 3번 정도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뭐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연준 인사들이 이걸 또 진화하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연준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게 아주 이례적이에요. 연준은 자기 길을 가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자기들끼리 앉아서는 고려를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반응, 특히 주식 시장의 반응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 여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월스트리트저널의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팀 티머러스가 그 양반도 야 이건 너무했다. 왜 연준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준이 지금 좀 겁을 내는 거다. 네, 이제 겁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연준에서는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연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사태가 오면 어떡하냐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분위기가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게 분명해. 최소 3번, 많게는 6번.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상당히 주식시장은 이제 몰렸고 심지어는 채권시장까지 지금 몰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채권시장 몰리면은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잘못하면 다시 경기 활성화가 너무 좀 걷잡지 못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러다 보면은 연준이 다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이것이 지금 연준 위원들에게 좀 가다 보니까 서둘러서 각각 진화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연준의 그러한 그 발언들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냐면 발언 내용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연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연준답지 않은 모습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불안한 건가요? 거죠. 그러니까 연준답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연준은 표현이에요? 이런 주식시장에 무관심한 척을 해야 됩니다. 무관심한 척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했다.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와 연준 다른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좀 맥이 좀 다르다는 의미의 그러한 이제 얘기가 아니고 곱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연준 우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곱게 해석을 하면. 근데 나쁘게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파월 의장께서 조금 시장을 호도할 정도로 너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까지 흥분할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연준이 금리를 내년에 내릴 수 있어? 라는 걸 좋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럽의 중앙은행은 경제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려야 되는 그 목표가 없어요. 미국 연준도 원래 없었어요. 원래 미국의 연준은 유럽과 똑같이 물가만 잡아주면 됐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70년대인가 그때 하여튼 그 막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그러면서 그게 추가가 됐어요. 경제도 살려라.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실업
실업률을 낮춰라.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상충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다 보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는데 연준의 위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내년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연준이 볼 때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냥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제 경제 역사에서 보면 이런 그 통계적인 현상이 있는데 금리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한 70에서 80%의 확률로 1년 반 이후에 그 불경기가 왔었어요. 침체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태에서는 불경기가 안 나타났어요. 역전되는 게 끝나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불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연준에서 단기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경기를 죽여놨더니 이게 죽을 때쯤 되니까 그때는 연준이 이제는 경기 살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고 느낄 때가 연준은 거의 항상 뒷박자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고 느낄 때는 이미 시장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3번 정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암시한 부분은 좋게 해석하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좋다고 하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이게 연준도 이제는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경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을 안 보고 앞에 부분만 보고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날뛸 문제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날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좀 그동안에 연준이 보여줬던 의연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했다가 손해보면 봐도 우리가 손해보는 거고 왜 너희 연준이 왜 갑자기 이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바이든 쪽에 편을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막 루머처럼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바이든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괜찮아,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럴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고 또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들이에요. 아주 학자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정치적인 분들이에요. 정치적인 분들인데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그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내년에 3번, 6번 떨어뜨린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가면서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주택 시장과 금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주택 시장은 연준이 통제하는 단기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10년짜리 국채 금리예요. 근데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연준이 통제를 하는 금리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단기 금리를 낮춘다. 그럴 때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같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낮추면은 경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중에 금리를 올려야겠다. 그러면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도 해요. 거꾸로 연준이 단기 금리를 막 올려버리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기를 여기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그 상당히 어려운 그 함수가 있는데 아하. 지금 주택 시장을 지배하는 10년 국채가 5%대까지 육박하다가 지금 4%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거의 1.1%가 네. 내려온 거야, 포인트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의 금리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네. 8%를 찌르다가 지금 6%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이제 그 정도면은 주택 시장이 약간 좀 숨통은 트이는데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 또 지금 꼬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택 공급이 없어요. 글쎄, 네, 그게 맞아요. 제일 네. 중요한 네. 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올랐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주택 가격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다. 네. 많아진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아지면 주택 거래가 더 활성화되겠느냐? 예.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죠. 공급은 변화를 안 하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주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가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입장으로는 정리해 보면 가격의 암정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거래량이 더 늘 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6.8%, 6.9%를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몰기지 금리보다는 굉장히 높은 높기 편이에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못 가는 거죠. 못 가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주택 시장이 금방 회복하고 활성화될 거다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힘든데 그래서 좀 나아질 거다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자, 미국 경제는 이런데 이제 우리 한 해를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그런 다른 나라들의 경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한때는 유럽이 미국보다 많이 힘들었잖아요.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받았던 예. 지역이고 특히 그 에너지 부분의 문제가 네. 상당히 심각했죠. 근데 그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떻게 조정하냐면 가격이 올라가면요. 네. 그 가격 올라간 게 물동량을 조정을 해줍니다. 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안 쓰니까.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가만 놔두면 죽어요. 아하, 네,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않습니까? 유럽이 이제 유럽도 미국과 비슷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잡혀가는 분위기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도 이제부터는 유럽의 중앙은행이나 각국의 재무부 쪽에서 약간의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좀 룸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기지개를 피고 있는 단계로 아하, 보이고요. 네. 지난 팬데믹 기간 이후에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거든요. 네. 이제 세계 경제의 3대 축이라고 하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의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하, 네. 일본이 요즘 조금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긴 하죠. 근데 일본은 좋았고 일본은 그렇게 엔화가 떨어졌는데도 좋았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그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엔화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되니까 경제가 아주 좋았던 상황이고 이제 중국은 이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부동산을 잡아야만이 본인들이 나중에 크게 폭망하지 않는다라는 시진핑 그 주석의 그 정책이 있어가지고 지난 한 2년간 했는데 네. 이제 요즘 좀 그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한 4.5% 보는데 중국의 4.5%면 침체예요. 중국 경제의 수준으로 그래요? 보면 네. 왜냐하면 거기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년도의 세계 경제 사축을 보면은 미국은 상당히 예상보다 좋았고 유럽은 이제 기지개를 필 단계 또 안정기에 들어갔고 일본은 아주 좋았고 네. 중국만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뭐 종합적인 평점을 해보면은 선진국의 특히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좋았던 한 해였다. 좋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좋았네요. 일본보다 일본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